자, 우리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요 곡선의 이동과 수요 곡선 상의 이동 나와 있는데 뭐 간단한 얘기예요. 우리가 수요 곡선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표를 나타낸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여기 뭐 끝까지 다 이렇게 할 건 아닌데 그냥 우아양하게 수요 곡선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첫 번째 줄 단락은 앞에서 얘기한 그대로야. 한 재화의 수요 곡선은 그 재화, 이게 사과의 수량이다라고 하면 사과의 양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거는 사과에 대한 가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사과를 얼마나 살 것인가 영향 미치는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첫 번째 단락에 바로 그 얘기죠. 소득이나 기호 등등등 다른 요인들을 다 고정시켜 놓고 사과를 얼마나 살래 이렇게 할 때 사과의 가격이 있고 나머지들은 기타 등등 이렇게 다 집어넣도록 할 거예요. 오케이? 자, 밑에 표를 다시 한번 볼게요. 거기 표로 살짝 정리를 해놨는데, 자, 거기 보니까 엘릭스의 휘발유에 대한 수요표인데요. 소득이 여기 보시면 거기 보시면 수요량이야. 근데 소득이 $500일 때, 그래서 소득을 M이라고 할까요? M0일 때, M1일 때, 이 소득이 여기는 500일 때고요. 여기는 700일 때예요. 뭐 간단한 표죠. 이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전체 수요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해요. 자, 밑에 보면 가격이 $8였을 때는 $500의 소득이었을 때는 아예 살 엄두를 안 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소득이 증가하니까 3개, 3갤런만큼 소비를 하게 되네요. 근데 각각의 모든 가격에 대해서 $7, $6 요거까지만 하면 여기는 2구, 3이었었는데 여기도 5구, 여기 7로 이렇게 변한 걸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체크하셔야 될 거는 여기 옆에서 보세요. 주어진 가격이 이렇게 있었을 때 $8, $7, $6일 때 소비하려는 양, 수요하려는 양 계획하는 겁니다. 산 게 아니고. 근데 전부 다 이렇게 각각의 가격 수준에 대해서 구입하려는 양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죠. 이거를 오른쪽에 그래프로 나타내 보니까 주어진 가격이 얼마 이렇게 있었을 때 나는 이만큼까지 사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소비하려는 양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 알 수 있어요. 다른 가격도 마찬가지야. 가격이 하락했을 때도 나 이만큼까지 살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더 살 수가 있게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이렇게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사과의 수량이 휘발유의 양이 증가하는구나. 우리 51페이지에 그래프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첫 번째 줄 그래프 바로 밑에 높아진 소득으로 이전에 휘발유를 얼마나 사용하든지 그거 상관없이 휘발유 사용량이 다 증가하게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소득이 증가 시 곡선 자체가 디맨드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네요. 근데 우측으로 이동했죠. 우측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을 그냥 시각적으로 표현을 그냥 한 것입니다.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소득이 증가했는데 휘발유를 더 많이 샀어. 사과를 더 많이 샀어. 이렇게 우측 이동했어. 그러면 그 첫 번째 달랑 마지막 줄 볼까요?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량이 증가했다. 이거는 휘발유가 정상제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만약에 열등제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 낮은 고기 같은 경우는 소비량이 줄어들면 좌측으로 이동하겠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달러. 자, 엘릭스의 처음 수요 곡선을 그렸던 상황이 이제 바뀌었대요. 휘발유의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 소득이 변했어. 이거는 곡선 자체가 이제 변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수직축에 나와 있는 그 재화의 가격에 대응하는 각각의 수량을 연결한 게 이게 수요 곡선이잖아. 그러니까 P가 변하면 이거는 곡선 상의 이동인데 P 이외에 다른 그 재화의 가격 이외에 다른 게 변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이거든요. 이거를 거기 보면 양자를 빼요. 수요 곡선 전체가 이동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수요 곡선의 수요의 이동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다음 단락 보시면 굵은 고딕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가격이 변하게 되면 그에 대응되는 Q, 요거는 곡선은 가만히 있고 곡선 상의 이동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랑
이렇게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거랑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 수직축에 있는 그 재화의 가격 이외에 다른 게 변하게 되면 그거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밑에 막 화살표까지 해서 정리를 해줬네요.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아니 저는 관심사가 여기 볼게요. 이게 소득이라고 할게요. 소득이고 이게 수량이라고 할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득이 증가할 때 사과나 휘발유의 수요량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요. 이걸 뭐라고요? 이거를 무슨 뭐 정상제 관계라고 그랬죠? 정상제에 대한 무슨 곡선이야. 근데 이름은 뭐 애매해. 소득 수량 곡선 이렇게 붙여도 돼요. 이거 뭐 앵글 곡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상제의 소득 뭐 설명을 하는 거니까 이름을 붙이면 되겠죠. 각각의 축에 나와 있는 이러한 변수들을 이용한 곡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휘발유 해도 되고 사과라 해도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는 소득이 변하면 어떻게 돼? 소득이 변하면 두 개와의 관계를 나타낸 거니까 이거는 곡선상에서 이렇게 이동할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소득이 변화 시 이렇게 소득 수량 곡선이라는 뭐 앵겔 곡선이라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곡선상에서 이동을 합니다. 곡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고 이때 각각의 축에 반영되지 않았던 가격이 변했다 할게요. 그래서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할게요. 하락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가격이 없잖아. 그럼 이게 여기 그래프에서는 다른 요인이라고. 그래서 얘가 이 동네에서는 외진, 기타 등등에 속해요. 그럼 내가 주어진 소득이 이렇게 있을 때 나 이만큼까지 살 거야 라고 했는데 가격이 하락하면 소득 M이라 할게 주어진 소득 하에서 소비를 더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곡선 자체가 이렇게 이동한다고. 그러면 이러한 이름 모를 뭐 이 곡선이 앵겔 곡선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측 이동하네. 하락은 이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을 시킨다고요.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사가 되는 두 변수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이 곡선이기 때문에 그 변수 값이 변하면 곡선상의 이동인데 그 외에 다른 게 변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해요. 여기서는 소득이 아니라 가격과 수량이니까 소득이 변하면 곡선이 이동하고 가격이 변하면 곡선상에서 이동이고 여기서는 소득이 변하면 곡선상의 이동이고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이고 어디로 이동하는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 그래프를 많이 그려놨습니다. 소득이 증가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 바로 밑에 햄버거 가격의 상승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변화할 수 있는 요인이 소득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봤어요. 정상제냐 열등제냐 이렇게 봤고 두 번째는 관련제 가격이 변했을 때 한번 볼게요. 연관제 이렇게 할 수 있고 관련제의 가격이 변했을 때 자, 우리 거기 위에 보시면 B번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햄버거가 있고요. 닭고기가 있고 케찹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뭐 느끼는 게 다를 수 있겠지만 햄버거가 있고 닭고기가 있고 닭고기 얘네는 둘이 느낌이 경쟁 관계겠죠. 근데 햄버거만 먹고 그러면 좀 재미가 맛이 그러니까 케첩이 같이 이렇게 있으면 소비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 둘과의 관계는 햄버거가 없으면 그냥 닭고기 먹어도 되니까 서로 대체 관계야. 대체 관계라는 것은 서로 경쟁 관계다라는 느낌을 가져가시면 좋겠고 햄버거랑 여기 케첩은 같이 소비했을 때 더 맛이 좋으니까 보완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요거 관계를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다 할게요. 거기 3개 그래프를 그려놨어. 이렇게 할까요? 여기다가 햄버거 이렇게 해놓고요. 햄버거에 대한 수요 곡선은 우하형 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수요 곡선. 그 다음 여기 닭고기 이렇게 합시다. 닭고기도 여기 당연히 닭고기의 가격입니다. 닭고기의 가격이고 이거는 닭고기에 대한 수량이 되는 거예요. 얘도 우하형 하겠지. 얘도 당연히
햄버거에 대한 가격이고 햄버거에 대한 수량이 될 것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케찹, 여기는 당연히 케찹에 대한 가격이 될 것이고 케찹에 대한 수요량이 될 거예요. 이렇게 케찹 이렇게 돼 있어요. 얘도 우아양 하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햄버거의 가격이 비싸진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서 햄버거 가격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A점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근데 햄버거 가격이 비싸졌어. 그럼 이제 햄버거 가격이 비싸져서 이렇게 B점으로 가게 되면 햄버거에 대한 소비량은 줄어들게 돼요. 이렇게. 네, 자료를 정리하게 되면 햄버거의 가격이 비싸지게 됐어. 이거는 여기서는 곡선 상에서 이동이지. 그 재화의 가격이 변했으니까 곡선 상에 이동이 되고요. 햄버거에 대한 소비량이 감소했는데 이거는 곡선 상에서 근데 햄버거가 비싸져서 햄버거를 안 먹게 되면 대신 배가 고프니까 케찹을 많이 먹어요. 아이 무슨 얘기야. 당연히 닭고기로 수요가 이동하겠지. 그러면 햄버거 가격이 비싸져서 햄버거가 소비가 줄고 닭고기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하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닭고기 가격은 그대로 가만히 있어. 근데 햄버거가 비싸지니까 상대적으로 언제나 우리 이쪽에 나와 있는 미시 특히 경제원론 이 앞부분에서 얘기하는 건 상대적인 그런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닭고기에 대한 이거는 닭고기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닭고기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했으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닭고기에 대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 옆에서 보면 우측 이동이고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밑에서 해석을 하면 햄버거 가격이 비싸져서 햄버거는 안 먹을래? 그럼 닭고기를 내가 더 선호하고 열망하는 거. 닭고기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상방 이동하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측 이동이다 또는 상방 이동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햄버거의 가격이 비싸졌어요. 그러니까 햄버거를 안 먹게 되면서 보완제인 케찹에 대한 소비량도 같이 줄어들게 되는 거야. 그럼 얘도 좌측 이동, 얘는 하방 이동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연관된 상품에 대한 가격이 변했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걸 나타낸 거니까 그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게 소득, 관련재와의 가격 이 두 가지 정도만 하고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선호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막 변화무쌍하고 하니까 그건 그냥 논외로 하고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정도만 하면 그런 것들은 응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에 가구에서 시장의 수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도 지울까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가구 이렇게 하나의 가게 하우스홀드 해서 가구 이렇게 소비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집의 가정 가구는 얼마나 소비할래? 이렇게 되는 건데 아니 대한민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가구들이 있겠지. 여기 집들이 엄청나게 무수히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개별이라는 개별 가구의 어떤 선택, 행동을 살펴본 거면 이거를 다 합쳐요. 서메이션 합니다. 합계로 나타낸 시장이라는 게 뭐야? 물건을 사는 사람, 파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의 전체로 이렇게 확장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한 제품에 대한 한 가구나 아니면 한 개인 인디비주얼이라는 그런 수요를 우리가 설명하고 있었는데 자, 밑에 여러 가구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가구가 있다라고 할게요. 밑에 표를 한번 보세요. 세 개.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가격이 이렇게 시장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뭐 3.5달러 이렇게 있고 밑에 표로 보세요. 1.5달러. 그러면 A 가구가 얼마나 살려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4개를 살려고 하고 1.5달러 하면 가격이 싸지니까 8개를 살려고 합니다. 오케이. B라는 가구는 각각의 가격에 대해서 당신네 가구는 얼마나 살려고 합니까? 저는 3.5달러 너무 비싸요. 안 살래요. 근데 거기 보시면 1.5면 3개 살래요. 그 다음 C 가구는 거기 표를 보시면 저는 4개 살래요. 저는 9개 살래요.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지금 합쳐서 시장 전체로 표현한다 그러면 거기 대문자 Q로 표현했습니다. 대문자 Q는 각각의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각각의 A, B, C 가구가 소비하려는 양을 서메이션해서 합산한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8, 여기 보시면 20 이렇게 됐네요. 그림은 안 그릴게요. 거기 위에 그림을 잘 그려놨어요. 물론 수직축에 가격이 얼마까지 돈 낼 생각이 있는가, 그거는 그 가구의 선호에 따라서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약간 정확히 합하면 막 굴절될 수는 있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라 주어진 가격에 이렇게 Q를 더하는 거니까 이거를 수평으로 합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평축에 Q를 놨기 때문에 수평의 합이다, 서메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급 곡선도 마찬가지고 수요 곡선도 마찬가지인데 개별 수요 곡선을 시장 전체 수요 곡선으로 합하는 방법은 이렇게 나중에 식으로도 볼 거야. Q로 정리해서 더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달러 거기 보시면 가격의 변화에 대한 한 개인의 반응은 개인에게 흥미로울 수 있지만 우리는 뭔가 법칙을 만들고 시장 전체에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장 전체에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밑에 세 번째 단락에 시장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에 각 가구가 시장에서 구매하는 한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량을 단순히 합한 것이다. 근데 단순히 합한 건데 지금 Q로 지금 정리해서 합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림 이미지랑 표 같이 연결시키면 되겠어요. 넘어갈게요. 자, 54페이지 첫 번째 단락까지는 바로 그 그림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 단락 볼까요? 주어진 가격에서 그 밑줄 치셔야 돼요. 계속 얘기하지만 가격이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시장에서 이렇게 제시가 돼요. 이거 나중에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완전 경쟁 시장 같은 데에서는 시장에서 얼마 이렇게 결정되면 주어진 가격을 보고 내가 막 가격을 바꿀 수 없어요. 시장에 가서 A 가구가 에이 좀 할인해서 더 사게 해주세요 이런 걸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가격이 결정되면 그걸 받아들이는 가격 수용자라는 말을 쓸 거야. 가격을 막 조정하고 설정할 수 있는 거는 현실에선 그럴 수 있겠지. 그런 건 시장을 지배하는 힘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주어져 있는 거야.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너 몇 개 살래? 몇 개 살래?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주어진 가격, 그 표현이 중요해요. 그 가격에서 구매하는 모든 가구의 수요량을 합한 것이다. 그리고 또한 시장 수요 곡선은 두 번째 줄에 각 가격에서 지금 이게 계속 얘기하지만 거기 보시면 구매하고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매하고자 계속 얘기하지만 구매한 게 아니라 구매하겠다는 자신의 윌링니스를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자, 그거 합하는 거 세 번째 줄에 해당 가격에 나오는 개별 수요량을 다 더하게 된 것이고, 거기 보시면 시장의 수요 곡선의 모양과 위치는 개별 수요 곡선의 모양, 위치, 개별 수요 곡선의 수에 따라서 달라져요. 당연히 거기 옆에 밑줄 치시면 시장에 사람이 많을수록 어떻게 돼? 3명이었는데 ABC 3명이었는데 4명, 5명 늘어나면 각각에 대응되는 가격의 수요량도 당연히 커지니까 당연히 시장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요 거기 보시면 이 책에서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소문자로 표현한 거는 개별 가구나 개별 기업, 대문자로 표시한 거는 시장 전체 이렇게 쓰기로 약속해요. 이거 책마다 달라요. 그런데 이 책에선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하니까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여기서 또 그냥 일반적인 경제 원론은 여기서 그냥 끝내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마지막에 또 뭐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네요. 그림 3.5에서는요 시장 수요 곡선의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는 각기 다른 가격에 해당 제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의 타입이 다르대요. 이 뭔 얘기야? 거기 보시면 2007년 가을에 애플은 더 많은 사람이 아이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격을 반으로 내린다고 발표했대요. 2018년에 거기 보시면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더 많이 사게 되니까. 근데 2018년에 애플은 더 비싼 아이폰을 시장에 내놓았을 때 구형 아이폰을 사용하는 일반 사람들보다 구매력과 기술 적응력이 더 높은 사람들이 맨 먼저 구매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얼리 어댑터 같은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각각의 가격뿐만 아니라 시간이 가면서 뭐 가격이 변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신제품을 보다 빨리 구매하는 사람과 나중에 구매하는 사람은 이 사실 소비자 성향이 또 다른 타입이다. 약간 얘기하고 더 얘기는 안 했어. 아무튼 그냥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게 있다라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에 대해서 볼게요.
공급은요 수요랑 똑같습니다. 설명하는 방식도 똑같은데 스토리만 약간 생산하는 기업 뭐 그런 측면에서 판매자, 생산자, 공급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급 곡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공급 함수 이렇게 찾아낼 겁니다. 자, 밑에 볼까요? 생산물 시장에 공급 해가지고 요거 주체는 누구냐면 가게가 아니라 주인공은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 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생산자 이렇게 얘기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단락. 기업은 공장을 짓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원재료를 구매한다. 그래서 제품을 만들어요. 우리 뒤에 얘기하겠지만 기업은 이 공급이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생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의 주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체는 앞에 썼으니까 여기 여러 가지 인풋과 관련한 인풋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노동이라고 얘기할 거야. 자본이라 할 거야. 뭐 원료도 있고요. 에너지도 있고요. 등등등이 있어요. 이런 인풋을 집어넣어 가지고요. 여기 뭔가 공장이나 기업이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 그냥 Q라고 얘기할 거야. 대문자 Q를 쓸까요? 이렇게. 아니면 개별 기업이니까 소문자로 쓸게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변환시키는 과정.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요거를 우리가 여기 아웃풋이 되겠지. 이러한 변환 과정을 담당하는 주체가 기업. 이게 바로 생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요. 두 번째 줄에 기업이 소다수 같은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 왜 하니? 너 이거 왜 이렇게 변환시켜서 해? 아니 이걸 시장에 내다 팔아요. 시장에다가 이제 생산해서 판매를 해요. 판매를 하게 되면 가격 얼마에 이렇게 받겠지? 그래서 곱하기 P가 가격이니까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윤 찾았습니까? 이윤? 그래서 수입을 얻게 돼. 판매 수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총 수입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판매 수입을 얻게 돼요. 이 판매 수입은 얼마짜리 몇 개 팔았니? 이렇게요. 이게 다 자기 게 아니지. 당연히 물건 만드는 데 따르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료에 대한 대가도 지불하고 노동에 대한 대가도 지불하고 자본에 대한 임대료 이런 것도 지불하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비용 우리 코스트라고 할 거예요.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추구하는 거는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표현할 건데 이윤은 여기 나와 있는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거 그 나머지를 이윤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오케이? 자, 요 이윤을 프라핏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자, 이건 뭐 차차 앞으로 많이 얘기할 겁니다. 자, 거기 보니까 이윤은 수입에서 비용의 차이이므로 공급은 수입의 변화나 생산 비용의 변화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소다수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가 올라가면 내가 똑같은 양을 생산했는데 더 비싸게 받으면 돈이 많이 생기는 거니까 이윤은 증가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윤이 언제 올라갑니까 하면 이렇게 수입이 증가하면 이윤이 올라가고 비용이 똑같을 때 아니면 수입이 똑같다 그러면 비용이 작아지면 이윤이 올라가겠죠. 뭐 두 가지 측면 같이 얘기할 겁니다. 자, 따라서 구매자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공급자 행위를 설명할 때는 가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얘네 입장에서는 소다수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 콜라 가격은 그대로인데 그 소다수 생산 둘 다 할 수 있으면 소다수 생산하는 게 훨씬 나은 거지.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돈이 다는 아니지만 야 A 직업보다 B 직업이 돈을 많이 준대 똑같은 노동과 비용 시간을 들여서 그럼 B 직업으로 이제 더 선택을 바뀌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용이 드는데 근로자를 고용하고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공장을 짓고 투입물을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공급 행위는 생산 비용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비용에 대해서도 차차 얘기할 거고요. 자, 우선 요 정도 하고 55페이지 가볼게요. 가격과 공급량 해서 역시 수요의 법칙처럼 공급의 법칙 요거에 대해서 살짝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줄에 공급량 나와 있어요. 주인공이 기업이야 판매자야 요거 항상 뭐 간단한 거지만 잊지 마시고 기업은 역시 또 이것도 일정 기간 그거 다시 밑줄 치시고 주어진 가격에서 그것도 밑줄 치시고 유량입니다. 이 생산하는 이 공급하는 것도 플로우라는 일정 기간 동안에 주어진 가격 하에서
생산한 게 아니고 생산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이렇게 나타낸 곡선, 그게 이제 공급 곡선이고, 가격이 올라가면 생산을 더 해야겠다. 그게 공급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줄에 공급표 나와 있고요. 다음 단락은 그냥 농산물 시장의 예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뭐 자신의 노동뿐만 아니라 농지의 기회비용 등등등 그걸 고려해서요. 비용까지 신경 쓰는 거야. 다음 단락. 브라운의 경험을 일반화시켜서요. 다른 것들이 일정할 때 그치 계속 얘기하지만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수요도 마찬가지처럼 다른 요인들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이 다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시장의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까? 하면 브라운을 비롯한 농부들은 생산해서 공급하려는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두 개가 관계가 플러스 관계에 있군. 그래서 공급 법칙 우상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고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하게 되며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가 Q고 여기가 P고 그러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 서플라이 곡선을 하나 도출합니다. 밑에 거기 공급표 이거는 똑같습니다. 밑에 볼까요? 각각의 가격에 대해서 공급하려는 양 끝에 연 있잖아.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유량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려고 연간 뭐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거야. 월간 이래도 되고 1년간 부셀로 표현해가지고 얼마나 될까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표 바로 위에 가볼까요? 나중에 많이 얘기할 건데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브라운이 농지를 구매하거나 지금은 농지라든가 이게 제한돼 있는데 나중에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욕심을 더 내면 이제 농지를 구입해서 더 많이 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작에서는 생산과 관련해서요 단기와 장기 이렇게 구분해요. 근데 그 뒤에 생산해서 할 거야. 근데 단기는 짧은 기간이긴 한데 그거보다는 뭔가 시설 용량이나 농지를 이렇게 늘릴 수 있으면 그게 장기고 그렇게 늘릴 수 없으면 단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그래프가 있는데 거기 그래프가 Q가 뭐 45,000입니까? 얼마쯤 되면 더 이상 생산을 할 수가 없잖아. 농지도 꽉 차 있고 뭐 원료도 없고 비료나 씨앗도 없고 그러면 이제 생산을 더 할 수 없으면 이렇게 수직으로 되는 거 그걸 얘기하려고 살짝 수직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여기 끝에 수직축의 가격 거기 보시면 1.5입니까? 이거요. 생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최소한 내가 이걸 생산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치킨집을 해요. 치킨집을 해. 근데 정부가 치킨의 가격이 얼마예요? 한 마리당 얼마예요? 혹시 아세요? 얼마지? 얼마예요? 2만 원? 2만 원? 그런가요? 뭐 동네마다 시간마다 좀 다르겠지만 한 2만 원이라 합시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치킨을 사랑하는데 정부가 뒤에 가격 통제해서 할 건데 자, 모든 치킨집은 가격을 중고등학생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냥 뭐 이렇게 뭐 얼마로 할까? 5,000원 커피 가격보다 싸게 5,000원 이상 받을 수 없어. 이렇게 가격을 통제했다고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치킨 생산하는 사람들이 이 가격 통제를 하게 되면 이 남는 장사가 아니라니까 최소한 15,000원은 받아야지 내가 생산하겠다 생각하는데 2만 원이면 뭐야? 치킨을 생산해서 15,000원 비용에 들여서 2만 원 받으면 5,000원 남는 거잖아. 한 마리 팔 때마다. 근데 정부가 5,000원에 생산해 하게 되면은 누가 생산해?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안 할래 하고 치킨 생산을 이게 접어요. 셧다운을 해. 그래서 아예 생산을 안 한다 할게요. 이제 이게 악순환으로 가는 게 뭐냐면 치킨의 공급량이 줄어드는 거야. 치킨집이 자꾸 폐업을 해서 문 닫아 버리니까 정부는 이걸 유지해야 돼. 저소득층과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근데 사람들이 치킨 공급자가 폐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산으로 가게 되는 게 자, 그러면 아버지가 치킨집을 했었으면 아들도 치킨집을 해라.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막 그래서 나중에 가격 통제에 대한 폐해 이런 것도 나오는데 지금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치킨을 판매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요 최소한 15,000원을 주지 않으면 저 생산 안 할래요. 이런 거야.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받고자 하는 가격이야.
유보 가격이라고도 해요.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만큼 치킨을 생산할 때 비용이 이것도 약간 비용의 느낌이야. 한계 비용이라고 보시면 좋겠지만 그냥 코스트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생산 비용이 자꾸 이렇게 증가하게 되니까 여기선 비용을 아무리 돈을 더 준다 해도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내가 비용이 드니까 요 높이의 의미는 뭐냐면 저기 나와 있는 생산자가 치킨을 생산한다라고 하면은요. 나는 최소한 이만큼은 받아야겠다. 그래서 받고자 하는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높이가. 오케이? 그 정도만 살짝 보시고.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생산 비용 관련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공급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우선 1번 볼게요. 자, 치킨이든 뭐 생산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 첫 번째 생산 비용 이렇게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원료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 여러분 이 높이가 뭐라고? 생산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가격인데 인건비라든가 등등이 비싸지면 이만큼의 비용에 어떤 증가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공급 곡선 자체가 가격이 변하는 게 아니라 비용 자체가 원료 비용 자체가 증가하면 얘가 이렇게 상방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을 볼게요. 생산 비용.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면 수입이 비용보다 커야지 당연히 남는 장사가 되겠지. 아니 수입이 비용보다 커야지 이렇게 돼야지 이윤이 0보다 커서 생산해야 되겠다라는 의사가 생길 거야. 만약에 수입보다 비용이 크면 생산 아예 안 하는 게 낫겠죠.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브라운의 공급량에 대한 의사결정은 생산 비용 변화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기 이게 인풋과 관련된 비용이야. 원료라든가 노동의 가격, 임대료, 자본을 빌리는 렌트비 등등등 그게 다 비용이 되는 것이죠. 자, 다양한 요인이 있다는 거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단락 볼까요? 특히 기술 발전 이게 생산 비용에 영향 미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비료나 이거 비료라든가 아니면 영농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생긴 거야. 기술이 발전, 바이오 엔지니어링 등 농산물의 생산 비용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기술은 거기 나와 있는 뭐 평평한 TV라든가 등등 비용을 크게 낮춥니다. 기술의 발전은 비료가 뭐 이렇게 이런 것도 발전하게 되면 코스트가 당연히 하락하게 됩니다. 그렇죠? 더 적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럼 이게 비용이라고 했으니까 공급 곡선이 하방 이동, 옆에서 보면 우측 이동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얘기가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고요. 또 생산 요소 가격 변화도 거기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석유 가격 이런 거 있잖아. 유가라든가 유가가 상승하거나 이런 것들, 휘발유 가격, 항공사 입장에선 더 높은 연료비, 제조기업은 더 높은 난방비에 직면하게 되고 그 결과 택시기사는 승객을 찾아 돌아다니는 시간을 줄이고 항공사는 수익이 적은 노선을 폐지하고 이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얘기 나와 있고요. 다음 볼게요.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생산 비용이고요. 자, 오른쪽 가보시면 관련 제품 가격, 여기도 생산과 관련한 관련 제품 가격, 이게 관련제가 있습니다. 생산과 관련해서 가격도 영향을 미치네요. 간단한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줄 볼까요? 예를 들어 농지를 옥수수 재배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콩 재배에도 사용할 수 있어. 근데 어떤 거 씨를 뿌릴까 했는데 옥수수 가격이 오르게 되면 아니 콩을 생산하는 거 대신 옥수수로 바꾸는 게 훨씬 더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옥수수의 가격이 상승하면 콩에 대한 거 바꾸고요. 거기 또 소가죽 가격이 오르면 농부는 소를 더 키우려고 할 것이고 소가죽 가격의 상승은 소고기 공급량을 증가시키게 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밑에 박스로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공급 곡선도요. 거기 밑에 보시면 곡선 상의 이동과 곡선 상의 이동, 곡선 자체 이동 이렇게 나눌 겁니다. 앞에 얘기한 것처럼 소비 이게 Q라고 할게요. 가격 P가 있고요. 기타 등등 이렇게 쓸 수 있어. 얘는 공급량이라 S라 할까요? 얘는 디맨드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요 가격이 변화하게 되면 이거는 곡선 상에서 이동을 하는 거야.
수요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곡선 상에서 이동. 곡선 자체는 가만히 있고요. 기타 다른 요인이 변하게 되면은 특히 비용에 영향을 주는 기술이나 원재료 이런 게 변하게 되면 이거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곡선 상의 이동과 굵은 고딕으로 되어 있네요. 공급 곡선의 이동 나와 있고요. 밑에 표를 한번 보세요. 신종 새로운 콩 개발 기술이 발전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밑에 과거의 연간 공급량보다 새로운 연간 공급량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그래프를 보면 이게 Q고 P 이렇게 있는데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S0라고 할게. 자, 거기 표를 살짝 보시면 얼마야? 3달러였을 때요. 이렇게 있었을 때 내가 이만큼 생산 공급하려고 했었는데 새로운 신기술이 등장했어. 그렇게 되면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죠. 다른 가격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다른 가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이걸 옆에서 보면은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밑에서 보면 어떻게 돼? 이게 하방 이동한 거지. 비용이 더 절감된 거죠. 그래서 하방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우하방 이렇게도 써도 되는데 그냥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보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58페이지에는 우측 이동으로 화살표 표현을 했는데 역시 밑으로 이동하는 것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곡선이 이동하는데 비용이 증가하고 아니면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내가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왼쪽으로 이동한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개별입니다. 개별 기업의 공급량 요거 나타낸 거를 대한민국 전체 시장 전체로 합해서 확장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대문자로 쓸게요.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야. 이렇게 Q 요거를 합하게 된다. 이렇게 다 더하는 거지. 자, 그래서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59페이지 가보시면 A 농장과 B 농장, C 농장 세 개 그래프가 있는데 농장마다 능력이 달라. 뭐 비슷한 똑같은 능력을 지닌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 보시면 A 농장은 여기 이렇게 여기서 요거보다 더 낮으면 나 생산 공급 안 할래요. 이렇게 돼 있고 B 공장은요. 요거보다 좀 더 낮네. 요거보다 낮은 가격. 전 요거보다 높아도 생산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생산도 또 확 이제 크게 늘지는 않네요. C 공장은 만약에 거기 보시면 약간 비슷하게 그러는데 여기라고 할게요. 일부러 책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보다 낮은 가격이면 저 생산 안 할래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살짝 그림을 그리게 되면 요거보다 낮은 가격이면 아무도 생산을 안 하고요. 요거보다 높은 가격이면 얘 생산하고 얘도 생산하기 시작하는데 얘는 생산 안 하고요. 이거보다 높으면 얘 다 생산하겠죠. 이해 가시겠죠?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표로 정리된 거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별거 아니고 여기 보시면 가격이 2라고 할게. 그러면 여기 3이라고 할게요. 여기 3. 그러면 가격이 이거 왼쪽에 표로 표시하면 3이다. 그러면 A는 몇 개 생산하려고 합니까? 그럼 저는요 요만큼 생산할래요. 뭐 2개 생산하려고 한다. B는요 당신은 몇 개 생산할 거예요? 3이 된다. 그러면 저는요 하나만 생산할래요. C는요 저는요 3이라고요? 가격이 3이라고요? 에이 저는 단가가 안 맞아서 생산 안 할래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다 합하게 되면은 3개 생산된다. 이렇게 되고요. 가격이 만약에 뭐 6으로 올라갔어. 그럼 가격이 6이야. 그럼 얘가 이만큼 생산할 거고 얘도 이만큼 생산할 거고 얘도 생산에 참여한다고. 그래서 가상적으로 표현하면 저 4개요. 저 2개요. 저도 2개요. 이렇게 하면 얘도 이제 참가하기 시작해서 뭐 8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그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서 포인트는 옆에서 보는 거와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당신은 몇 개 생산할 생각이 있습니까? 몇 개 생산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렇게 수평으로 합한 거예요.
오케이? 그 정도 보시죠. 자, 그다음 밑에 시장의 균형 나와 있는데 어렵지 않은 건데 이거는 잠깐 쉬었다 할게요. 쉬었다가 균형의 개념 하면서 뭐 여기 챕터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잠깐만 쉬었다 하시죠.